미국에선 줄줄이 문 닫는 브랜드, 그런데 한국에선 매년 50개씩 새로 생깁니다. 전 세계 매장 수 1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서브웨이. 한때는 너무 낯설었던 그 이름이 지금은 한국인들의 익숙한 메뉴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때 햄버거나 피자 사이에서 묘하게 눈에 띄던 메뉴가 있었습니다. 빵 두 조각 사이에 고기, 채소, 소스를 넣는 단순한 조합. 하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선택지는 무려 1000가지가 넘었죠. 이 맞춤형 샌드위치는 이제 전 세계 100개국 37,000개 매장을 가진 글로벌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1위 서브웨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놀랍게도 단돈 $1,000 그리고 한 고등학생의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1965년 미국 뉴욕 17살 프레드 델루카는 의대 진학을 꿈꾸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죠. 직접 벌자 결심한 그는 가족의 지인이자 핵물리학 박사였던 피터 벅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피터는 돈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샌드위치 가게를 열어보자. $1,000는 내가 투자할게. 이렇게 두 사람은 사업 파트너가 됩니다. 그해 여름 코네티컷 브리지포트에 피트의 슈퍼 सब마린이란 가게가 문을 엽니다. 샌드위치 한 개에 49센트에서 69센트. 첫날 312개를 팔며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결국 입지 실패, 경험 부족, 홍보 부족으로 문을 닫게 되죠. 하지만 델루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 매장을 열고 가족과 함께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며 운영에 나섭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메뉴 구성, 고객 응대, 가격 전략 등 외식업의 본질을 몸으로 익혀나갔습니다. 그리고 1968년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브랜드명을 서브웨이로 바꾼 것이죠. 지하철처럼 빠르고 언제든 원하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고객이 직접 재료를 고르는 독특한 방식은 입소문을 타며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브웨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신선한 재료, 고객 맞춤형 조합, 합리적인 가격, 샌드위치를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경험을 메뉴로 만든 것이죠. 오픈 키친, 조립형 주문 방식 등은 당시로선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10년 안에 32개 매장을 목표로 했던 델루카는 1974년 결정을 바꿉니다. 우리만으론 부족하다 프랜차이즈로 가자.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1974년 첫 가맹점 오픈, 1984년 중동 바레인 진출, 1987년 1000호점 돌파. 그리고 지금 서브웨이는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브웨이의 한국 데뷔는 1991년 서울 여의도 63빌딩 지하 아케이드였습니다. 미국 본사가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국내 사업자에게 브랜드 사업권을 넘겼고 첫 매장은 외국인과 고소득층이 모인 지역에 자리 잡았죠. 외형은 세련됐고 메뉴는 참신했지만 빵 고르고 치즈 고르고 고기 고르고 야채 고르고 소스를 고르라고요? 문제는 소비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 한국 외식 시장의 주류는 분식, 국밥, 중식,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서브웨이의 조립식 주문은 낯설고 비쌌고 불편했습니다. 직원들도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고객들은 낯선 경험의 피로감을 느꼈죠. 2000년대 초엔 매장이 줄줄이 문을 닫고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몰렸고요. 한동안 실패한 외국 브랜드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 미국 본사가 직접 움직이는데요. 기존 마스터 프랜차이즈 체제를 종료하고 서브웨이 코리아라는 지사를 설립, 운영 전반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리빌딩이었습니다. 메뉴에선 불고기, 바비큐, 스파이시 치킨 같은 현지화된 재료를 도입했고요. 매콤한 소스와 가벼운 구성으로 샌드위치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운영 측면에선 전국 가맹점 교육을 강화하고 제조 매뉴얼과 서비스 기준을 표준화했죠. 브랜드 이미지도 바뀌었는데요. 깔끔한 인테리어, 건강식 콘셉트, SNS 마케팅, 젊은 세대와의 거리도 확 좁혀졌습니다. 특히 서브웨이는 유튜브 스타, 헬스 유저, 다이어터 등 다양한 타깃을 겨냥한 콘텐츠 전략을 펼쳤고요. 인기 드라마를 활용한 간접 광고도 활발히 진행하며 브랜드 친밀도를 높였습니다. 선택지를 고민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서픽, 드라이브 스루, 전용 모바일 앱, 배달 앱 연동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시스템도 빠르게 도입하죠. 한국 사회는 1인 가구 증가, 혼밥 문화 확산, 운동 열풍, 배달 수요 급증 등으로 맞춤형 간편식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이는 서브웨이의 콘셉트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여기에 MZ세대의 취향 소비와 맞물린 서브웨이의 커스터마이징 전략은 강력한 무기가 됐고요. 이 흐름 속에서 서브웨이는 트렌드를 타고 자연스럽게 성장의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 결과 서브웨이는 2012년 50호점 돌파를 시작으로 2014년 100호점, 2017년 300호점, 그리고 2024년엔 600호점을 돌파하게 됩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매장 수가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죠. 단순한 글로벌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 외식 시장에서도 서브웨이는 하나의 독보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서브웨이에도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브웨이는 가맹점에게 13종의 세척제를 본사 지정 품목으로 강제 공급했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제품을 쓰지 않으면 벌점 부과, 누적 시 계약 해지 가능이라는 규정까지 내세웠죠. 문제는 이 제품들이 시중보다 3.3배 비싸고 불필요한 항목까지 포함됐다는 점인데요. 점주들로선 본사 요구를 따를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게다가 서브웨이 코리아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사전 통지나 시정 기회를 생략한 채 벌점 누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202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브웨이 코리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계약 해지로 공식 판단합니다. 또 다른 논란은 광고비였습니다. 점주들에게 매출의 일정 비율을 광고비로 걷었지만 정작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되지 않았죠. TV 광고도 안 나가고 쿠폰도 줄어들었는데 도대체 뭘 광고하냐? 브랜드 홍보는커녕 본사 직원 복지로 쓰이는 거 아니냐? 가맹 점주들은 분노했고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직접 지적됩니다. 가장 민감한 논란은 바로 근접 출점이었습니다. 한 가맹점주는 자신의 매장 도보 5분 거리에 새로운 가맹점이 개점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브웨이 본사는 사전 협의나 보상 없이 인근의 매장을 반복 출점해왔죠. 이로 인해 점주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2025년 6월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집니다. 서브웨이의 공식 주문 웹사이트에서 구조적 보안 문제가 발견되는데요. URL 뒷번호만 바꾸면 다른 고객의 이름, 주소, 주문 내역이 누구에게나 보였던 것이죠. 이 문제는 무려 5개월 동안 방치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긴급 현장 조사를 벌였고 서브웨이는 뒤늦게 주문 시스템을 전면 중단하고 개편합니다. 이런 불만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브랜드 구조 자체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웨이는 외형적으로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3년엔 무려 3,383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과 비교하면 무려 57%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수익성은 그만큼 따라주지 못했는데요. 2021년엔 순이익이 352억 원에 달했지만 2022년엔 마이너스 60억 원으로 적자 전환, 2023년엔 마이너스 93억 원까지 손실이 확대됐습니다. 가맹점 수는 2019년 387개에서 2023년 582개로 늘며 연평균 약 12%씩 안정적인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점포당 월평균 매출도 5,272만 원에서 6,737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평당 매출도 소폭 개선되며 운영 효율 역시 좋아진 모습이죠. 가맹 시스템의 안정성도 주목할 만한데요. 2025년 기준 약 65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폐점률은 낮고 연평균 50개 이상의 신규 매장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 명예 변경을 통한 점포 인수도 50건에 달할 만큼 재창업 수요와 브랜드 신뢰도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요. 기업 형태는 비공개 회사지만 본사 수수료 구조와 높은 회전율을 고려하면 한국지사는 안정적인 영업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 브랜드의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뿌리인 본사의 상황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겉보기엔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서브웨이. 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미국 본사는 지금 전혀 다른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내에만 27,000개 매장을 운영하던 서브웨이. 2024년 기준 그 수는 19,500이 개로 줄어들며 9년 만에 7,600개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2015년 대비 무려 28%가 줄어든 셈이죠. 이 숫자는 미국 내 타코벨 전체 매장 수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한 해에만 폐점한 매장도 631곳에 달하고요. 이처럼 가파른 하락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은데요. 과도한 점포 확장으로 인한 내부 경쟁 심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한 느린 대응, 수익성 악화와 점주들과의 갈등, 경쟁 심화 및 대체 브랜드 부상,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구조 붕괴,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쇄신 실패와 리더십 변화까지 건강한 샌드위치라는 강점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은 점점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브랜드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브웨이 본사는 사모펀드 로어크 캐피털에 약 96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 규모로 인수되며 가족 경영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제 서브웨이는 알비, 버팔로 와일드 윙, 던킨 등을 보유한 글로벌 외식 그룹 포트폴리오의 일원이 된 셈인데요. 이 인수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브랜드 구조 전체를 재정비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죠. 로어크 캐피털은 프레시 포워드 2.0이라는 이름으로 매장 리뉴얼을 진행했고 주방 설비, 조명, 인테리어, 디지털 주문 시스템까지 전면적인 혁신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논란이 발생하는데요. 2025년 서브웨이는 기존의 음료 공급사인 코카콜라와 계약을 종료하고 펩시코와 10년 독점 계약을 체결하죠. 이 결정은 수천 개 매장의 음료 머신, 메뉴, 재고 전환을 의미했고 가맹점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게다가 앱 할인 프로모션을 본사가 주도하면서 점주들이 추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됐고요. 결국 서브웨이는 미국 내 점주들과의 신뢰 위기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드는 의문이 있는데요. 미국 본사의 위기, 한국 서브웨이에 영향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 서브웨이는 상대적으로 독립적 운영 구조를 갖고 있고 성장 기반도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가치 하락, 본사 차원의 정책 변경, 공급망 구조 변화, 경쟁 심화 등은 한국 시장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서브웨이는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브랜드처럼 보이는데요. 한쪽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 서브웨이, 다른 한쪽은 구조 조정과 신뢰 회복에 고군분투하는 미국 본사. 이 균형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글로벌 외식 브랜드로서 서브웨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이 브랜드는 앞으로도 한국 시장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서브웨이에 방문하신 건 언제였나요? 직접 주문했던 메뉴, 매장에서 느꼈던 분위기,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브랜드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